제일 먼저 나오는 별이 하늘에 떠올랐다. 그는 오리온좌의 1등성인 리겔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그 별을 보았고 나머지 별들도 곧 나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보게 될 터였다. 저 물고기도 나의 친구야.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물고기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 하지만 나는 그를 죽여야 해. 우리가 별들을 죽이려 하지는 않아서 다행이군. 사람이 매일 달을 죽이려 든다고 해봐. 그는 생각했다. 달은 도망가겠지. 또 인간이 매일 태양을 죽이려고 애써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우린 아주 운 좋게 태어난 거라고. 노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배를 끌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가 안 됐다고 생각했다. 또 저놈의 신세를 그토록 불쌍하게 생각하면서도 놈을 죽여야 한다는 자신의 결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도 참 안 되었다고 생각했다. 저놈의 살코기로 몇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이 과연 저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나? 물론 없다. 그의 저 의젓한 태도와 위풍당당한 위엄을 생각하면 그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해, 달, 별들을 죽이려 들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바다 위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들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제 배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걸 좀 생각해 봐야겠는걸. 그는 생각했다. 위험하긴 하지만 장점도 있어. 내가 노를 묶어서 배를 지금보다 더 무겁게 해놓았는데도 저놈이 온 힘을 다하여 배를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나? 자칫 줄을 너무 많이 잃어서 저놈을 놓칠 수도 있어. 반대로 내 배가 지금 가볍다는 것이 저놈과 나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지. 하지만 그게 나의 안전장치이기도 해. 저놈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데 힘이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지 알 수 없어. 어쨌든 배를 가볍게 하면 놈이 지칠 때까지 계속 지구전을 펼칠 수 있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는 만세기의 내장을 따야겠어. 상하지 않도록. 또 힘을 쓰려면 만세기 고기를 먹어둬야 해. 이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저놈이 여전히 굳건하게 헤엄치는지 살핀 다음 고물로 돌아가 만세기 내장 제거 작업을 하면서 결정해야지. 그동안에 저놈의 움직임을 보면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살펴야지. 노를 묶어둔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안전하게 게임을 펼쳐야 할 때야. 저놈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 바늘이 저놈의 입구석에 박혀있고 또 놈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을 보았어. 바늘의 징벌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기의 징벌,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과 대적하고 있다는 무지의 징벌이 정말로 중요한 거야. 그게 일을 다 해주는 거야. 이봐 영감, 지금은 좀 쉬어. 저놈이 계속 기운을 쓰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러다가 자네의 다음 임무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하면 돼. 그는 얼핏 생각하기에 2시간쯤 쉬었다. 달이 아직 떠오르지 않아 시간을 측정할 길이 없었다. 쉬는 척 했을 뿐 실제로 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양 어깨로 물고기의 힘을 고스란히 버텨냈다. 그는 이물의 배전에 왼손을 내려놓으며 물고기에 대한 저항을 점점 더 배에 맡기기로 했다. 줄을 배에다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겠는가. 하지만 물고기가 가볍게 몸을 뒤척거리는 것만으로도 줄은 끊어질 수 있었다. 내 몸으로 줄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 저놈이 세게 당길 경우 언제라도 줄을 풀어줄 대비를 해야 돼. 하지만 영감, 자네는 잠을 한숨도 못 잤잖아.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반나절, 하룻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어.
자네는 통 잠을 못 잤다고. 물고기가 좀 조용하면 약간 잠을 자둘 방도를 궁리해봐. 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가 흐릿해질 거라고. 내 머리는 아주 맑아. 그는 생각했다. 너무 맑아. 내 형제들인 저 별처럼 맑아. 그렇지만 나는 잠을 자야 돼. 사람들은 잠을 자고, 달과 해도 잠을 자고, 심지어 바다도 어떤 날에는 잠을 자지. 해류가 없고 수면이 잠잠한 날 말이야. 아무튼 잠자는 걸 기억해둬. 그는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자둬. 낚싯줄에 대해서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궁리해둬. 자, 이제 돌아가서 만세기 4장을 빼내. 꼭 잠을 자야 한다면 노를 대응 방안으로 쓰는 건 너무 위험해. 나는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너무 위험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뱃바닥을 짚으며 고물로 돌아갔다. 그는 물고기가 몸을 비틀 구실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나는 어쩌면 절반쯤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는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놈에게 쉴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아. 저놈은 죽을 때까지 배를 끌어야 해. 고물로 되돌아온 그는 몸을 돌려서 왼손으로 양 어깨를 두르고 있는 낚싯줄을 잡고서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꺼냈다. 이제 별빛이 밝았고 그는 만세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칼날로 만세기의 대가리를 찍어 고물에서 끌어냈다. 그는 만세기를 한쪽 발로 누르면서 똥창에서 아래턱 끝부분까지 쭉 갈랐다. 이어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내장을 빼내고 기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아가미도 뜯어버렸다. 밥통이 무겁고 미끈미끈해서 그것을 갈라보았더니 그 안에 날치 2마리가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싱싱하고 단단했다. 그는 날치 2마리를 나란히 옆에 놓고 내장과 아가미는 고물 너머로 내던졌다. 그것들은 물속에서 인광을 남기며 가라앉았다. 별빛 속에서 만세기는 차갑고 보기 싫은 회백색이었다. 노인은 오른발로 만세기의 대가리를 누르며 한쪽 옆구리의 껍질을 벗겼다. 이어 고기를 엎어놓고 반대쪽 옆구리도 벗겨낸 후 머리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랐다. 그는 고기의 뼈대를 배전으로 버리면서 물속에 소용돌이가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뼈대가 조용히 가라앉는 빛만 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려 날치 2마리를 만세기 고기 2덩어리 사이에 넣어두고 칼을 칼집에 넣고서 천천히 이물로 돌아갔다. 등에다 두른 낚싯줄의 무게 때문에 그의 허리는 굽어 있었다. 그는 살코기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 이물에 돌아온 그는 만세기 고기 2덩어리를 뱃전의 나무 판자에다 내려놓고 그 옆에 날치 2마리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줄을 다른 쪽 어깨로 이동시켰고 왼손으로 그 줄을 잡으며 이물의 뱃전에 몸을 기댔다. 그런 다음 날치를 물에 씻으면서 손으로 물의 속도를 재어보았다. 만세기 껍질을 벗기는 바람에 그의 손에서도 인광이 번쩍거렸다. 그는 손에 와닿는 물의 유속을 가늠해 보았다. 흐름은 아까보다 약해졌다. 오른손을 배의 나무에 비벼대자 작은 인광 입자들이 튀어나와 고물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저놈은 피곤하거나 아니면 쉬고 있어. 노인이 말했다. 자, 이제 이 만세기를 좀 먹어두고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잠시 자도록 하자. 점점 더 차가워지는 밤공기와 별빛 아래서 그는 만세기 고기 한 덩어리의 절반을 먹었고 내장과 대가리를 잘라낸 날치 1마리를 먹었다. 만세기는 익혀서 먹으면 정말 맛이 좋은데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날것으로 먹으면 영 맛이 없지. 앞으로는 소금과 라임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배를 타지 않겠어.
내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물의 배전에 바닷물을 뿌려놓고 하루 종일 말려서 소금을 좀 얻었을 텐데. 그렇지만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만세기를 잡았잖아. 그래도 그건 준비 부족이야. 하지만 결국 난 그걸 꼭꼭 씹어 먹었고 속이 메스껍지도 않아. 동쪽 하늘이 구름에 덮이기 시작했고 그가 아는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갔다. 그는 구름의 커다란 협곡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바람은 완전히 잦아들었다. 사나흘 뒤면 날씨가 나빠지겠는걸?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과 내일은 아니야. 영감, 지금 잠을 좀 자도 물고기가 잠잠히 있을 때. 그는 이물의 나무 판자에 온 몸무게를 싣는 동시에 낚싯줄을 오른손으로 꼭 잡고서 그 손을 허벅지로 눌렀다. 그 다음 그 줄을 어깨에서 약간 밑쪽으로 내리고 왼손을 그 위에 얹어 힘을 주었다. 힘이 느껴지는 한 내 오른손이 그것을 들고 있을 수 있어. 그는 생각했다. 내가 자는 동안 오른손이 느슨해져서 줄이 풀린다면 왼손이 나를 깨울 거야. 그건 오른손에 부담을 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고통에 익숙했다. 20분 혹은 30분만 설핏 잔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그는 상체를 기울여 몸을 쪼그리면서 온 몸무게를 줄과 오른손에 싣고서 잠이 들었다. 그는 사자꿈을 꾸지 않고 그 대신 8마일 내지 10마일 정도나 길게 뻗어 있는 돌고래떼 꿈을 꾸었다. 마침 짝짓기 시기였고 돌고래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그들이 도약할 때 만들어 놓은 물구멍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어 그는 마을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 침대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다. 북풍이 불고 있었고 아주 추웠다. 베개 대신에 오른팔을 베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오른팔이 얼얼했다. 그 다음에 그는 기다랗고 노란 해변 꿈을 꾸기 시작했고 이른 어둠 속에서 사자들 중 첫 번째 놈이 해변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곧 다른 사자들도 내려왔다. 그는 남바다에서 불어오는 저녁 미풍 속의 정박 중임. 배에 이물 배전에 턱을 기대고서 사자들이 더 내려오는지 살폈다. 그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달은 이미 오래전에 떠올랐고 그는 계속 잤다. 물고기는 꾸준히 배를 끌었고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른손이 얼굴을 스치자 화들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오른손의 줄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왼손에는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오른손으로 최대한 견제했다. 줄은 계속 풀려나갔다. 마침내 그의 왼손이 줄을 발견했고 그는 온몸에 힘을 주면서 낚싯줄에 기댔다. 줄은 그의 등과 왼손을 불태웠고 특히 왼손은 물고기가 당기는 힘을 모두 부담해 크게 베었다. 그는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낚싯줄의 코일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물고기가 커다란 물기둥을 일으키며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곧 무겁게 떨어졌다. 물고기는 자꾸자꾸 뛰어올랐다. 줄이 아주 빠르게 풀려나가는 와중에도 배는 빠르게 움직였다. 노인은 낚싯줄을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잡아당겼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는 이물 쪽으로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잘라놓은 만세기 고기가 얼굴에 짓이겨졌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런 대결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것이지. 노인은 생각했다. 좋아. 이제 누가 이기나 한판 붙어보자고. 난 저놈에게 낚싯줄을 당길 때마다 고통을 안겨줄 거야. 줄 한 뼘에 고통 한 줌이야.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는 물고기의 도약을 볼 수 없었다. 단지 바닷물이 크게 갈라지는 소리와 그놈이 다시 물로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낚싯줄의 빠른 속도는 그의 양손을 아프게 했다. 이런 대결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는
줄이 손의 굳은 살 부분을 지나가게 하면서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베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코일을 물로 미리 적셔 놓았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계속 풀려나가던 낚싯줄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졌다. 노인은 물고기에게 정말로 줄 한 뼘에 고통 한 줌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뱃전의 나무 판자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아까 그의 뺨이 눌러댔던 만세기 고기가 여전히 얼굴에 붙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점점 느리게 낚싯줄을 풀어주었다. 그는 낚싯줄 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갔다. 어두워서 코일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아직 줄은 충분히 남아 있었고 물고기가 계속 잡아당길 속셈이라면 물속에서 저 새로운 낚싯줄의 마찰을 모두 견뎌내야 할 것이다. 그래, 그는 생각했다. 저놈은 이제 10여 차례 뛰어올라 등의 부레에 공기를 가득 채웠어.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가서 죽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곧 배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하겠지. 그때 저놈에게 작업을 걸어야 해. 무엇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대결로 전환했을까? 저놈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만든 것은 허기로 인한 분노일까? 아니면 밤중에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까? 어쩌면 저놈은 갑작스러운 공포를 느꼈을지 몰라. 지금까지는 아주 침착하고 강인했는데, 아주 겁이 없고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정말 이상하군. 영감, 당신이나 겁없고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 게 좋겠어. 그가 말했다. 당신은 줄을 풀어주기만 할 뿐 거두어들이지는 못하잖아. 저놈은 이제 곧 배 주위를 빙빙 돌면서 줄을 끊어버리려고 최후의 반격을 해올 거야. 노인은 왼손과 양 어깨로 줄을 쥐고서 허리를 구부려 오른손으로 물을 퍼올려 얼굴에 눌어붙어 있던 찌그러진 만세기 고기 조각을 떼어냈다. 노인은 그게 메스꺼움을 일으켜 토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힘을 잃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얼굴을 깨끗하게 한 후 그는 오른손을 뱃전 위로 내밀어 소금물 속에 잠깐 담가 두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일출의 첫 번째 햇살이 퍼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거의 동쪽으로 가고 있군. 그는 생각했다. 그건 물고기가 지쳐서 해류를 타고 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곧 놈은 배 주위를 빙빙 돌 것이다. 그러면 나의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거지. 오른손이 물속에 충분히 오래 있었다고 판단한 그는 손을 꺼내어 쳐다보았다. 나쁘지 않아. 그는 말했다. 고통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줄을 다시 조심스럽게 잡으면서 그것이 손을 새롭게 베어먹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는 오른쪽 체중을 낚싯줄에 실으면서 왼손을 배의 다른 뱃전 위로 내밀어 물속에 집어넣었다. 네가 쓸데없이 그런 엉뚱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겠지. 그가 자신의 왼손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를 발견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 왜 나는 능숙한 양손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어쩌면 왼손을 적절히 훈련시키지 못한 나의 잘못인지 몰라. 하지만 왼손도 충분히 배울 기회가 있었어. 아무튼 지난밤에는 그렇게 형편없이 못하지는 않았어. 딱 한 번 쥐가 났을 뿐이니까. 만약 또 쥐가 난다면 이번에는 낚싯줄로 네 놈을 끊어버릴 거야. 그는 자신의 머릿속이 그리 맑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 만세기 고기를 좀 더 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먹을 수 없어.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메스꺼움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머리가 약간 어지러운 게 나아. 저 고기에 내 얼굴을 쳐박고 난 뒤라 저걸 지금 먹더라도 토하고 말 거야. 썩기 직전까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여 힘을 얻겠다는 건 너무 늦었어. 이 멍청한 친구.
한 마리 남은 날치를 먹으면 되잖아. 날치는 깨끗하고 먹기 좋은 상태로 거기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그것을 집어 뼈까지 꼭꼭 씹어 먹었고 마침내 꼬리까지 다 먹었다. 날치는 그 어떤 고기보다 영양분이 많아. 그는 생각했다. 내게 필요한 힘을 안겨주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 자, 이놈아, 배 주위를 돌아라. 최후의 일전을 벌여보자. 그가 바다로 나온 이래 세 번째로 해가 떴다. 그때 물고기가 배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낚싯줄의 기울기만으로는 물고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었다. 그는 줄의 당김이 다소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그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곧 팽팽해졌다. 파열점에 이르기 직전 낚싯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양 어깨와 머리에서 줄을 내리며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줄을 거두어 들였다. 그는 양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줄을 당겼고 그렇게 해서 상체와 하체의 힘을 당기는 데 보탰다. 허리를 돌리며 줄을 잡아당기자 다리와 어깨도 따라서 회전했다. 아주 크게 도는데 그가 말했다. 아무튼 돌고 있어. 낚싯줄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그는 계속 줄을 잡고 있으면서 햇빛 속에서 물방울이 줄 밖으로 튕겨나오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줄이 풀려 나갔고 노인은 무릎을 꿇으면서 아쉬운 듯이 낚싯줄을 검푸른 물속으로 풀어주었다. 저놈이 이제 크게 원을 그리고 있군. 그가 말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줄을 잡고 있어야 해. 그런 식으로 낚싯줄에 압력을 가하자 물고기가 그리는 원이 매번 짧아졌다. 어쩌면 1시간 안에 저놈을 볼 수도 있겠군. 이제 제압한 다음 죽여야지. 하지만 물고기는 천천히 돌고 있었고 노인은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2시간 뒤에는 골수 깊숙이 피곤을 느꼈다. 하지만 원은 훨씬 작아졌고 낚싯줄의 기울기로 보아 물고기가 빙빙 돌며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었다. 1시간가량 노인은 눈앞에 검은 모기 같은 반점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땀이 그의 눈 속으로 그리고 눈과 이마 위의 상처에 흘러들어 쓰라렸다. 그는 어른거리는 반점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이처럼 온몸에 힘을 다하여 줄을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2번이나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는데 그게 걱정이 되었다. 이런 대열을 앞에 놓고 힘이 빠져 죽을 수는 없어. 그는 말했다. 저놈이 저렇게 멋지게 반격해 오는데 이때 맥이 풀리다니. 하느님,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성모송을 100번 외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우지는 못해요. 외웠다고 쳐.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외우지 뭐. 바로 그때 그는 양손으로 쥐고 있던 낚싯줄에 엄청난 요동을 느꼈다. 그것은 날카롭고 단단하고 묵직했다. 창 같은 주둥이로 철사 목줄을 치고 있군. 그는 생각했다. 그런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었다. 저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 저러다 안 되면 뛰어오를 텐데. 나로서는 저놈이 지금은 그냥 빙빙 도는 게 더 좋은데. 점프는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뛰어오를 때마다 입안에 들어박힌 바늘의 상처가 넓어져서 놈이 바늘을 벗겨낼 수도 있었다. 물고기야, 뛰어오르지 마. 그가 말했다. 뛰어오르지 말라고. 물고기는 철사 목줄을 여러 번 더 쳤고 놈이 대가리를 흔들어 댈 때마다 노인은 줄을 약간 풀어주었다. 저놈의 고통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돼. 그는 생각했다. 내 고통은 문제가 안 돼. 내 고통은 통제할 수 있어. 하지만 저놈은 고통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발광할지 몰라. 그러면 느닷없이 뛰어오를 수도 있고
바늘이 벗겨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끝장이야. 잠시 뒤 물고기는 철사 목줄 때리기를 멈추고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제 꾸준히 줄을 거두어 들였다. 하지만 다시 어지러워졌다. 그는 왼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머리에 뿌렸다. 그는 바닷물을 좀 더 머리에 뿌리고서 목 뒷부분을 손으로 문질렀다. 쥐는 안 나는구나. 그가 말했다. 저놈은 곧 뛰어오를 거야. 난 버틸 수 있어. 너도 버텨야 해. 쥐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 그는 이물에 기대어 무릎을 꿇었고 잠시 동안 등 뒤로 줄을 풀었다. 저놈이 큰 원을 돌러나간 지금 좀 쉬어야겠어. 놈이 가까이 다가오면 일어서서 작업을 걸어야지. 이물에서 쉬며 고기를 제멋대로 내버려 두고 줄도 거두어 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줄의 느낌으로 보아 놈은 이제 방향을 틀어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벌떡 일어나 허리를 크게 돌려 상체와 하체를 회전시키면서 물고기가 가져간 낚싯줄을 다시 회수했다. 그 어떤 때보다 더 피곤하구나. 그는 생각했다. 이제 무역풍이 불고 있어. 저놈을 거두어 들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는데 정말 고마운 바람이야. 저놈이 다음번 돌 때에는 쉬어야지. 그가 말했다.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 앞으로 두세 번 더 원을 그린 다음엔 놈을 잡고 말 거야. 그의 밀짚 모자는 뒤로 넘어가 머리 밑동에 걸려 있었다. 그는 이물 깊숙이 주저앉아 낚싯줄의 당김을 점검하면서 물고기가 방향을 트는 것을 느꼈다. 물고기야, 계속 돌아. 그는 생각했다. 네가 방향을 틀 때 잡아들일 거야. 바닷물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날씨의 산들바람 때문이었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 바람이 필요했다. 남서쪽으로 항해할 거야. 그가 말했다. 어부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지. 게다가 이건 아주 기다란 섬이 아닌가. 세 번째 방향 전환에서 그는 고기를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 그놈을 검은 그림자로 보았다. 배 밑을 지나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길이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그가 말했다. 저처럼 클 수는 없어. 하지만 고기는 그처럼 컸다. 이번 일주의 끝에 고기는 배에서 겨우 30야드 떨어진 지점까지 왔고 노인은 물 밖에 나온 놈의 꼬리를 보았다. 꼬리는 커다란 낫의 날보다 더 컸고 검푸른 바닷물 위에서 연보라색이었다. 그것은 약간 뒤로 기울어 있었는데 물고기가 수면 바로 밑을 헤엄치는 동안에 노인은 그 엄청난 덩치와 등의 보랏빛 빗금을 볼 수 있었다. 등 지느러미는 내리고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는 활짝 펴고 있었다. 이번 일주에서 노인은 물고기의 눈과 근처에서 헤엄치는 회색 빨판 상어 2마리를 볼 수 있었다. 때때로 상어는 물고기 옆에 달라붙었다. 그러다가는 급속히 떨어졌다. 상어들은 물고기의 그림자 속에서 손쉽게 헤엄치고 있었다. 상어의 길이는 각각 3피트가 넘었고 아주 빠르게 헤엄칠 때에는 몸을 뱀장어처럼 바싹 말아붙였다. 노인은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건 햇빛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기는 이제 평온하고 잔잔하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계속 줄을 걷어들이면서 앞으로 2번만 더 회전하면 작사를 물고기의 몸에 박아 넣을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주 바싹 붙어야 해. 그는 생각했다. 머리를 노려서는 안 돼. 심장을 찔러야 해. 영감, 침착하고 강력하게 처리해야 돼. 그가 말했다. 다음번 회전에 물고기의 등이 밖으로 나왔으나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다음번 회전에서도 고기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몸이 물 밖으로 많이 나왔고 노인은 낚싯줄을 좀 더 걷어들이면 고기를 뱃잔에 바싹 붙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오래전에 작사를 장치해 두었다.
가벼운 밧줄 코일을 둥근 양동이 안에 들고 있었고 코일의 끝은 이물의 말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물고기는 이제 침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전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왔다. 오로지 커다란 꼬리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뱃전에 바싹 붙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다. 잠시 고기는 옆구리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다. 그러고는 몸을 곧바로 세우더니 다시 일줄을 시작했다. 저놈을 배 쪽으로 이동시켰어. 노인이 말했다. 이제 거의 다 된 거야. 그는 다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면서 고기에게 압박을 가했다. 저놈을 배 쪽으로 이동시켰어. 이번에는 잡을 것 같아. 두 손아, 확실히 잡아당겨라. 양다리야, 굳건히 버텨라. 머리야, 나를 위해 버텨주어라. 나를 위해 견뎌줘. 넌 가버리는 법이 없잖아. 이번에는 저놈을 당겨서 물 위로 올릴 거야. 노인이 온 힘을 쏟아부었지만 놈은 뱃전 가까이 오기 전부터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물고기는 잠시 뒤로 물러서더니 몸을 바로 세우고 헤엄쳐서 사라졌다.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넌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 나도 함께 죽일 생각이냐? 물고기야, 그래봐야 결국 성공하지 못할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입안이 너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물 쪽으로 손을 내뻗을 수도 없었다. 이번에는 뱃전에 바싹 붙여야지. 앞으로 회전이 여러 번 거듭된다면 난 맥을 못 추겠는데. 아니야, 영감. 할 수 있어. 저놈이 몇 번을 회전해도 해낼 수 있어. 그 다음번 회전에서 노인은 고기를 거의 잡을 뻔했다. 하지만 놈은 또다시 몸을 고추세우고 멀리 헤엄쳐갔다. 물고기야, 넌 나를 죽이고 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넌 그럴 권리가 있어. 난 너처럼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상한 놈을 평생 본 적이 없어. 형제여, 어서 와서 나를 죽여라. 나는 누가 누구를 죽이든 신경 쓰지 않겠다. 이봐 영감, 이제 당신의 머리가 혼미해지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사람답게 고통을 견디는 방법을 알아야 해. 혹은 물고기답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머리야 맑아져라.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맑아져라. 그 후 2번이나 더 되풀이된 회전에서 전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다. 난 모르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물고기가 회전할 때마다 기절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번만 더 시도해 볼 거야. 그는 한 번 더 시도했고 그러면서 기절할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물고기는 또다시 몸을 고추세우고 멀리 헤엄쳐갔다. 커다란 꼬리가 공중에서 흔들거렸다. 좋아. 또 한 번 시도하는 거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양손은 이제 무감각했고 눈도 순간적으로만 잘 보일 뿐이었다. 또다시 시도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시작하기도 전에 기절할 것 같았다.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할 거야. 그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채 남아있는 힘과 오래전에 사라진 자부심을 다 짜내면서 그 힘으로 물고기의 고뇌에 맞섰다. 그러자 고기가 노인의 옆으로 몸을 돌리더니 그 옆에서 천천히 헤엄쳤다. 고기의 날카로운 주둥이는 뱃전의 나무를 거의 때릴 지경이었다. 이어 고기는 넓고 깊고 기다란 은빛 몸으로 뱃전을 지나갔는데 등에 자주색 빗금이 보였다. 물속에서 고기의 길이는 무한정 긴 것처럼 보였다. 고기의 옆구리는 이제 거의 노인의 가슴 높이에 와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을 내려놓고 그 줄을 발로 밟으면서 작사를 높이 치켜 올렸다가 있는 힘을 다하여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의 옆구리에 작사를 박아 넣었다.
노인은 작살의 쇠날이 물고기의 살 속에 들어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작살에 기대 다시 한번 온몸에 힘을 실어 쇠날을 박아 넣었다. 고기는 이제 죽음을 예견한 듯 아연 살아나면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그 엄청난 길이, 넓이, 그놈의 엄청난 힘과 아름다움이 여실하게 노출됐다. 놈은 배에 서 있는 노인의 머리 위 상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이어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떨어져 바닷물을 노인의 전신과 배의 온 바닥에 뿌려댔다. 노인은 어지럽고 메스꺼웠고 앞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작살줄을 계속 놓아주면서 맨손 사이로 풀려나가게 했다. 앞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고기가 은빛 배를 위로 드러내놓고 벌렁 드러누운 것을 보았다. 작살의 자루는 고기의 어깨에서 직각을 이루며 튀어나왔고 바다는 고기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검붉었다. 처음에 그것은 1마일 이상의 깊이로 검푸른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깃대처럼 보였다가 이어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물고기는 은빛이었고 잠잠했으며 파도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다. 노인은 순간순간 앞이 보일 때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는 작살줄을 이물의 말뚝에 2번 돌려 감고서 양손등에 머리를 내려놓았다. 머리를 맑게 유지해야 돼. 그가 이물의 나무 판자에다 대고 말했다. 나는 피곤한 늙은이야. 하지만 내 형제인 이 물고기를 죽였어. 이제 나머지 잡일을 해야 돼. 올가미와 밧줄로 저놈을 뱃전에다 묶어야 해. 그는 생각했다. 서로 내가 그 애와 함께 있어서 배를 물에 잠궈가며 저놈을 배 위에 싣고 또 물을 퍼낸다 하더라도 이 배는 저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저놈을 가까이 끌어와 뱃전에다 묶고서 돛을 올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는 고기를 뱃전에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가미에 낚싯줄을 넣어서 입으로 나오게 한 다음 머리를 이물의 뱃전에 단단히 고정시킬 작정이었다. 난 저놈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어. 저놈은 내 재산이야. 하지만 그 때문에 저놈의 몸을 만져보자는 건 아니야. 내가 작살 자루를 2번째로 저놈의 가슴에 박아 넣었을 때 난 그 가슴을 느꼈어. 그 가슴을 한번 만져보자는 거지. 자, 이제 저놈을 끌어당겨 머리를 고정시키고 다음에 꼬리 부분에도 올가미를 대고 마지막으로 가운데에다 밧줄을 둘러 완전히 고정시켜야지. 일을 해 영감. 그가 말했다. 그는 물을 아주 조금 마셨다. 이제 싸움이 끝났으니까 해야 할 잡일이 많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물고기를 쳐다보았다. 그는 태양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아직 정오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역풍이 천천히 일고 있었다. 고기를 감은 밧줄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돌아가면 그 애와 나는 밧줄을 다시 꼬아서 이을 수 있을 거야. 자, 오너라 고기야. 하지만 고기는 오지 않았다. 고기는 수면 위에 떠서 파도를 따라 너울거렸다. 그래서 노인이 배를 고기 쪽으로 붙였다. 배를 고기와 평행으로 놓고 고기의 머리를 이물에 고정시켰을 때 그는 그 덩치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작살의 밧줄을 말뚝에서 풀어 고기의 아가미에 집어넣고 턱에서 빼내 날카로운 주둥이에다 대고 돌린 다음 다시 다른 쪽 아가미로 줄을 넣었다 빼서 매듭으로 묶은 후 그것을 이물의 말뚝에다 고정시켰다. 그러고는 밧줄을 칼로 끊고 고물로 가서 올가미 형태를 만든 다음 고기의 꼬리 부분을 뱃전에 묶었다. 고기의 자주색과 은색이 섞여 있던 몸이 이제 완전히 은빛으로 변해 있었다. 등의 빗금들만 꼬리 부분처럼 연한 보라색이었다. 빗금은 5손가락을 활짝 편 어른의 손보다 더 넓었고 눈은 잔망경의 거울이나 축제 행렬의 성자처럼 초연했다. 그건 이놈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노인이 말했다. 그는 물을 조금 마신 후 기분이 한결 좋아졌고 기절할 것 같지 않았으며 머리가 맑아졌다. 무게가 1500파운드는 나가겠는걸. 노인은 생각했다. 어쩌면 더 나갈지도 모르지. 내장을 빼내 그 무게의 3분의 2만 남는다고 해도 1파운드에 30센트면 돈이 얼마야. 계산하려면 연필이 있어야겠는데 그가 말했다. 내 머리는 그걸 계산할 정도로 막지 못해. 하지만 위대한 디마지오도 오늘의 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난 골주와는 걸리지 않았지만 손과 등이 너무 아파. 골주아라는 건 도대체 어떤 병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혹시 우리도 그걸 앓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는 이물과 고물, 그리고 중간에 뱃전에 물고기를 단단히 묶었다. 고기는 너무 커서 노인의 조각배보다 더 큰 배를 옆에 이어붙인 것 같았다. 그는 낚싯줄을 한 자락 잘라서 고기의 아래턱을 날카로운 부리에 묶었다. 그렇게 해서 입이 닫힌 상태로 있으면 배가 더 잘 나아갈 것이다. 이어 그는 돛대를 달았고 갈고리로 쓰는 기둥과 활대를 설치하고 기운 돛을 활짝 폈다.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배가 남서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고물에 절반쯤 드러누워 있었다. 그는 남서쪽이 어느 방향인지 알기 위해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았다. 무역풍의 풍향과 돛이 펴진 상태만 살피면 되었다. 꿰임 낚시를 조그마한 줄에 달아 물고기를 잡아 올려 고기도 먹고 수분도 섭취해야겠는걸. 하지만 그는 꿰임 낚시를 찾을 수 없었고 정어리도 썩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갈고리로 노란 모자반 속 해초를 걷어 올린 후 그것을 흔들어 거기 붙어 있던 자그마한 새우들이 뱃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새우는 연암은 마리가 되었고 바닥에서 모래벼룩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바르작거렸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로 새우의 대가리를 잘라내고 껍질과 꼬리가 붙어 있는 채로 그것을 먹었다. 아주 자그마했지만 노인은 그것의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다. 맛도 좋았다. 노인은 물병 속에 물이 2모금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우를 먹고 난 뒤 그중 반모금을 마셨다. 무거운 짐을 옆에 비끄러맸음에도 배는 잘 나아갔고 그는 겨드랑이에 낀 키 손잡이로 배의 방향을 잡았다. 그는 고기의 등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고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양손과 고물에 기댄 등을 느껴보기만 하면 됐다. 물고기와의 싸움이 거의 종반에 이르렀던 어느 한순간 그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것이 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정지해 있다가 다시 물속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서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그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순간순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평소처럼 앞이 잘 보였다. 이제는 물고기가 분명 저기에 있고 또 그의 손과 등도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손은 곧 나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깨끗하게 피를 흘린 다음에 바닷물에 담그면 나을 거야. 걸프만의 검푸른 바닷물은 최고의 치료제지. 이제 머리만 맑게 유지하면 돼. 양손은 제 할 일을 잘 해냈어. 우린 잘 항해해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저놈의 입은 꼭 닫혀 있고 꼬리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니 우리는 형제처럼 항해하는 거야. 이어 노인의 머리가 약간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저 물고기가 나를 끌고 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저놈을 끌고 가는 건가? 내가 저놈을 배 뒤에 단 채 끌고 간다면 이런 질문은 부질없는 것이지. 또 저놈이 모든 위험을 빼앗긴 채 배 안에 실려간다면 그때에도 이런 질문은 부질없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묶인 채 함께 항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저놈이 나를 끌고 가도 상관없지. 나는 낚시 기술 때문에 저놈보다 좀 더 나을 뿐이고 또 저놈은 내게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어.
그들은 잘 항해했고 노인은 양손을 짠물에 담그고서 머리를 맑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가득했고 그 위에는 새털구름이 넓게 퍼져 있어서 노인은 밤새 산들바람이 불어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물고기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 최초의 상어가 그를 공격했다. 상어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다. 물고기의 검은 피가 1마일 깊이의 바다로 가라앉자 그 냄새를 맡고서 심해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그놈은 아주 겁없이 빠르게 올라왔고 푸른 바다의 수면을 깨트리며 햇빛 속으로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냄새를 맡으면서 노인과 물고기가 가는 방향으로 헤엄쳐왔다. 때때로 상어는 그 냄새를 잃었다. 하지만 곧 다시 찾았다. 혹은 그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배 쪽으로 아주 빠르게 헤엄쳐왔다. 매우 덩치가 큰 청상아리였고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몸을 갖고 있었다. 아가리를 제외하고 그놈의 모든 부분이 아름다웠다. 등은 말린처럼 푸른색이었고 배는 은색이었으며 표면은 부드럽고 미끌미끌했다. 몸집은 커다란 아가리를 제외하면 말린과 비슷했다. 그놈은 거대한 아가리를 꼭 담은 채 수면 바로 밑에서 재빨리 헤엄쳐왔다. 높다란 등지느러미가 조그마한 동요도 없이 물살을 갈랐다. 꼭 담은 아가리의 이중 입술 안에는 8줄의 이빨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상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피라미드형 이빨이 아니었다. 그 이빨은 동물의 발톱처럼 오므라들었고 그러면 사람의 손가락과 비슷했다. 이빨은 거의 노인의 손가락만큼 길었고 양쪽 가장자리는 면도날처럼 예리했다. 청상아리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너무나 빠르고 힘이 세고 또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바다에서는 무적이었다. 상어는 신선한 냄새를 맡고서 푸른 등지느러미로 물살을 가르며 재빨리 다가왔다. 그 상어를 본 노인은 놈이 전혀 겁이 없고 제멋대로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상어를 주시하면서 작살을 꺼내 밧줄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고기를 묶는데 작살의 밧줄을 사용해서 남아있는 밧줄이 너무나 짧았다. 노인의 머리는 이제 맑아졌고 또 고기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단단했으나 희망은 별로 없었다. 너무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뱃전에 묶어둔 커다란 고기를 한번 쳐다보았다. 너무 좋은 일은 꿈하고 비슷한 거지.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가 나를 공격하는 걸 막지는 못해도 내가 저 상어를 잡을 수는 있을 거야. 덴투소로군. 이놈아. 오늘은 네가 골로 가는 날이야. 상어는 고물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묶어둔 고기를 공격했다. 노인은 상어의 벌어진 아가리와 그 기이한 눈을 보았고 꼬리 윗부분의 살점을 뿌지직 파고드는 날카로운 이빨 소리를 들었다. 상어의 대가리는 이미 물 밖으로 나왔고 등도 나오는 중이었다. 노인은 상어의 이빨이 물고기의 껍질과 살을 뜯어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작살을 놈의 대가리에 박아 넣었다. 노인이 공격한 지점은 상어의 두 눈을 잇는 선과 코에서 눈으로 이어지는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물론 그런 선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상어의 푸른 머리, 커다란 눈,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위협적인 아가리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교차 지점이 상어의 뇌가 있는 곳이고 노인은 바로 그곳을 강타했다. 그는 피가 묻은 무감각한 양손으로 온 힘을 다해 작살을 찔러 넣음으로써 상어의 뇌를 박살내버렸다. 그는 아무런 희망 없이 찔렀으나 결연한 의지와 완벽한 적개심이 강타를 만들어냈다. 상어는 몸이 뒤집혔고 노인은 놈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상어가 다시 한번 몸을 뒤집자 작살 밧줄의 두 고리가 그 몸을 둘러쌌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벌렁 들어누운 상어는 꼬리를 탁탁 치고 아가리를 쩝쩝거리면서 쾌속보트처럼 물 위를 헤치고 나갔다. 상어 꼬리가 지나간 수면은 휘어졌고 그의 몸뚱이가 4분의 3가량 수면으로 나오자 그 몸을 감고 있던 밧줄이 팽팽해지고 부르르 떨리더니 곧 끊어졌다. 상어는 수면에 조용히 떠 있었고 노인은 그놈을 쳐다보았다. 곧 상어는 천천히 가라앉았다. 살점을 40파운드나 떼어갔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놈은 내 작살과 밧줄도 가져갔어. 이제 내 고기는 피를 흘리고 있으니 곧 다른 놈들이 나타나겠지. 물고기의 몸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노인은 더 이상 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고기가 공격당했을 때 마치 자신이 공격당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 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죽였지. 그놈은 내가 지금껏 본 중에서 가장 큰 덴투소였어. 내가 전에 본 덴투소들도 상당히 컸는데 저놈은 정말 크군. 너무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꿈이었더라면 저 고기를 낚지 않고 차라리 신문지를 깐 침대 위에 그냥 누워 있었더라면.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 거야. 저 말린을 죽인 것이 정말 미안하군. 그는 생각했다. 이제 어려운 때가 닥쳐오는데 난 작살마저 없어. 덴투소는 잔인하고 노련하고 강인하고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하지. 하지만 나는 그놈보다 더 똑똑했어. 어쩌면 더 똑똑한 게 아닐지도 몰라. 단지 내가 더 잘 무장하고 있었을 뿐이지. 영감, 생각하지 마.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길로 계속 항해하고 일이 닥치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난 생각을 해야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게 남은 건 그것뿐이기 때문이지. 그거하고 야구. 위대한 디마지오가 내가 상어의 뇌를 강타하는 걸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대단한 건 아니었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넌 이 피묻고 무감각한 내 양손이 골좌처럼 어려운 장애라고 생각해? 모르겠는걸? 난 발꿈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물속에서 수영하다가 가오리를 밟는 바람에 그놈이 내 아랫다리를 쳐서 한동안 마비되어 고통이 엄청났던 것을 빼고는. 영감, 좀 즐거운 것을 생각해봐. 그가 말했다. 이제 점점 집이 가까워지고 있어. 살점 40파운드를 잃었지만 그만큼 가볍게 항해하게 되었잖아. 그는 해류의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잘 알았다. 하지만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니야, 있어.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칼을 노 끝에 묶어서 사용하면 돼. 그래서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돛자락은 발로 밟으면서 칼을 노 끝에 묶었다. 자, 이제. 그가 말했다. 난 여전히 늙은이야. 하지만 비무장은 아니야. 산들바람이 새롭게 불어왔고 배는 앞으로 쭉쭉 나아갔다. 그는 고기의 앞부분만을 쳐다보았고 그러자 희망이 약간 되살아났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는 생각했다. 희망이 없다는 건 죄악이야.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 죄악 말고도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아. 게다가 나는 죄악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해. 난 그걸 잘 모르고 또 그걸 믿는지 어떤지도 불확실해. 어쩌면 물고기를 죽이는 건 죄악일지도 모르지.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건 죄악일 수 있어. 그렇다면 모든 게 죄악이야.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세상에는 돈 받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어. 그런 자들이나 죄악에 대해 생각하라고 해.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넌 어부로 태어났을 뿐이야.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가 어부였던 것처럼 산 페드로도 어부였어.
하지만 그는 자신이 관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했다. 조각배에는 읽을 것이 없고 또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많이 생각했고 또 죄악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 생계를 꾸리거나 살코기를 팔기 위해서만 고기를 죽이는 건 아니야. 네가 어부고 또 어부라는 자부심 때문에 고기를 죽이기도 해. 너는 저 고기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사랑했고 그 후에도 사랑했어. 네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죽이는 건 죄악이 아니야. 아니, 더 큰 죄악이 되는 건가? 영감, 자넨 너무 생각이 많군.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넌 덴투소를 죽이는 건 즐겼잖아. 그는 생각했다. 그놈도 당신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고 살지. 그놈은 쓰레기를 먹는 놈이 아니고 또 일부 상어들처럼 움직이는 식귀도 아니야. 그놈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도무지 겁이 없는 놈이지. 난 자기 방어를 위해 그놈을 죽였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 멋지게 놈을 죽였지. 게다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죽이고 있다고. 낚시는 나를 살리지만 그만큼 나를 죽이기도 해. 하지만 소녀는 나를 살리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스스로를 너무 기만하지는 말아야겠군. 그는 뱃전에 기대 아까 상어가 뜯어먹은 부위의 살코기를 한 점 뜯어냈다. 그는 그것을 씹으며 그 질과 맛을 살폈다. 쇠고기처럼 단단하고 즙이 많았다. 하지만 붉은 색깔은 아니었다. 전혀 질기지도 않았다. 노인은 그 고기가 시장에서 최고가를 받으리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고기의 냄새를 바다에 퍼지지 않게 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노인은 아주 어려운 때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다. 산들바람은 꾸준히 불어왔다. 그 바람이 북동쪽으로 약간 물러서는 걸 보고서 노인은 바람이 잦아들지는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노인은 앞을 멀리 내다보았다. 다른 배의 돛이나 선체나 연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물에서 좌우로 날아다니는 날치와 노란 모자반 속 해초 덩어리들만 보였다. 심지어 새 한 마리도 볼 수 없었다. 그는 2시간 동안 항해했다. 고물에 앉아 쉬면서 때때로 말린의 살점을 떼어내 씹어먹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며 원기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2마리 상어 중 첫 번째 것을 보았다. 아이, 그가 크게 소리쳤다. 이 말에는 마땅한 번역어가 없다. 그것은 못이 손을 뚫고 나무 판자에 들어가 박힐 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내는 그런 소리였다. 갈라노로군. 그가 크게 말했다. 그는 이제 2번째 지느러미가 첫 번째 것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 갈색의 삼각형 지느러미와 꼬리의 큰 움직임으로 보아 삼 모양 코를 가진 상어임을 알아보았다. 그놈들은 냄새를 맡고는 흥분했고 엄청난 허기 때문에 멍청해져서 냄새를 잃었다가 다시 흥분하여 냄새를 찾았다. 아무튼 그놈들은 계속 접근해 왔다. 노인은 돛을 고정시키고 키 손잡이를 꼭 끼워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끝부분에 칼을 부착한 노를 집어들었다. 양손이 아팠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가볍게 잡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손을 풀어주기 위해 노를 쥔 채 손을 감았다 폈다 했다. 노인은 고통을 참으며 양손을 꽉 쥐고서 위축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노려보았다. 그는 상어들의 넓고 평평하고 삽처럼 생긴 머리와 끝부분이 하얀 가슴 지느러미를 볼 수 있었다. 나쁜 냄새를 풍기는 지저분한 상어들이었다. 생물을 죽이는가 하면 쓰레기를 뒤져먹는 놈들이었고 배가 고프면 배의 노와 키마저 뜯어먹었다. 거북이 수면에서 잠들었을 때 다리나 발을 뜯어먹는 것도 이 상어였다. 이놈들은 배가 고프면 물속에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다. 사람에게서는 물고기의 피냄새와 비린내가 나지 않는데도 뜯어먹겠다고 달려들었다. 아이, 노인이 말했다. 갈라노, 이 징그러운 갈라노 상어야.
그들이 다가왔다. 하지만 청상아리처럼 오지는 않았다. 한 마리는 방향을 틀어서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배 밑으로 들어갔다. 그놈이 수중에서 물고기를 씹으며 살을 뜯자 노인은 배가 흔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놈은 찢어진 노란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더니 아가리를 절반쯤 벌린 채 고기가 전에 뜯긴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 재빨리 다가왔다. 갈색의 대가리의 윗부분에 그 선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곳은 상어의 뇌가 척추와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노인은 노 끝에 달린 칼로 바로 그 지점을 찔렀고 다시 칼을 회수하여 상어의 고양이 같은 노란 눈을 또다시 찔렀다. 상어는 고기를 놓아주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죽어가면서도 이미 뜯어낸 살코기를 삼켰다. 조각배는 다른 상어가 배 밑에서 물고기를 뜯어먹는 바람에 요동치고 있었다. 노인은 돛을 펴서 배를 옆으로 빙 돌게 했고 그러자 놈이 물 밑에서 밖으로 나왔다. 노인은 상어를 보자 허리를 숙이며 놈의 옆구리를 강하게 찔렀다. 그러나 상어의 껍질과 살이 너무 단단해 칼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찌르자니 손은 물론이고 어깨까지 아파왔다. 상어는 대가리를 내민 채 빠르게 다가왔고 코가 물 밖으로 나와 고기에 다가가는 순간 노인이 평평한 대가리의 중심부를 강타했다. 그는 칼을 회수하여 금방 친 곳을 또다시 강타했다. 상어는 아가리를 고기에 댄 채 여전히 매달려 있었고 노인은 놈의 왼쪽 눈을 찔렀다. 상어는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래도 안 떨어져? 노인은 칼날을 척추와 뇌의 연결 부위에 강하게 찔렀다. 이제 놈을 강타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다시 회수하여 칼날을 상어의 아가리 속에 넣고서 아가리를 벌렸다. 그러고는 칼날을 마구 비틀어 아가리 내부를 난자했다. 상어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잘 가라 갈라노. 1마일 밑으로 가라앉아. 거기 가서 죽은 네 친구를 만나도록 해. 아니면 그놈의 애미일지도 모르겠군. 노인은 칼날을 깨끗이 닦고 노를 내려놓았다. 이어 돛을 다시 올려 활짝 펴고서 배를 제 방향으로 올려놓았다. 상어 2마리가 물고기의 4분의 1을 가져갔군. 그것도 가장 좋은 부분으로.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꿈이었더라면, 차라리 저 고기를 잡지 말았더라면, 물고기야, 정말 미안하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는 이제 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피를 많이 흘린 데다 바닷물에 씻긴 고기는 거울의 뒷면 같은 은색이었다. 그래도 빗금은 여전히 보였다. 물고기야, 난 그렇게 멀리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말했다.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말이야. 미안하구나 물고기야. 이제 칼을 노에 연결시킨 부분을 살펴봐. 연결 부분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다음 네 손을 정비해. 상어가 더 나타날 테니. 칼을 갈 숫돌이 있었더라면. 노인이 노 끝의 연결부를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숫돌을 가져와야 했어. 그것 말고도 많은 것을 가져와야 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영감, 당신은 가져오지 않았지. 지금은 당신한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봐. 넌 나한테 많은 훈계를 해주는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그런 훈수가 지겨워. 그는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양손을 바닷물에 담갔다. 배는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배 밑에 있던 상어가 얼마나 뜯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배가 무척 가벼워졌어. 그는 훼손당한 고기의 배 부분은 생각하기 싫었다. 상어가 쿵 하는 소리를 낼 때마다 고기의 살점이 뜯겨나갔을 테고 이제 고기는 모든 상어를 끌어들이는 지름길 혹은 바다의 고속도로 같이 되어버렸다. 저 정도 고기라면 한 사람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일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생각하지 마. 푹 쉬면서 양손을 정비하고 물고기에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지키려고 애써봐. 물속에 고기의 피냄새가 가득 퍼져 있으니 내 손에서 나는 피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지. 게다가 피도 얼마 나오지 않아. 그렇게 많이 베인 것도 아니야. 피가 약간 흐르면 왼손에 쥐가 나지 않는 효과도 있을 거야. 이젠 뭘 생각할 수 있지? 그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음 공격을 기다려야 해. 이게 꿈이었다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알아? 결말이 좋을지. 다음에 나타난 상어는 가래상어였다. 그놈은 여물통에 달려드는 돼지처럼 왔다. 사람의 머리통을 삼킬 정도로 커다란 입을 지닌 돼지. 바로 그것이었다. 노인은 놈이 고기를 공격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가 곧바로 대가리를 노 끝에 부착한 칼로 찔렀다. 상어가 몸을 돌리며 뒤로 물러나자 칼날이 부러졌다. 노인은 이제 배에 앉아서 키를 잡았다. 그는 커다란 상어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상어는 처음에는 실물 크기였으나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작아졌다. 그 광경은 언제나 노인을 매혹시켰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제 갈고리가 남았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쓸모가 없어. 그 외에는 2개의 노와 키 손잡이와 짧은 몽둥이가 있어. 이제 저놈들을 물리치기 어렵겠는데. 그가 생각했다. 난 너무 늙어서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일 수는 없어. 노와 몽둥이와 키 손잡이를 갖고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는 양손을 바닷물 속에 넣고서 적셨다. 늦은 오후였고 주위에는 바다와 하늘밖에 없었다. 하늘에는 아까보다 바람이 많았고 그는 곧 육지가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영감, 자넨 지쳤군. 그가 말했다. 속속들이 지쳤어. 상어들은 석양 직전까지는 그를 공격해오지 않았다. 노인은 석양 무렵 상어가 수면에 만들어내는 넓은 물길을 따라 갈색 지느러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상어들은 냄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지도 않았다. 놈들은 나란히 헤엄치면서 곧바로 배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키 손잡이를 고정시키고 돛줄을 잡아매고 고물 밑에 몽둥이로 손을 뻗쳤다. 그것은 부러진 노의 손잡이 부분이었는데 앞뒤를 잘라내어 약 2.5피트 길이의 몽둥이로 만든 것이었다. 손잡이 부분 때문에 한 손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몽둥이를 잡고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주시했다. 2마리 모두 갈라놓였다. 첫 번째 놈이 고기에 달려들게 내버려 두었다가 코 부분이나 정수리를 내려쳐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2마리의 상어가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은 배에 더 가까이 있는 상어가 아가리를 쩍 벌리며 고기의 은빛 옆구리에 이빨을 박아 넣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몽둥이를 높이 쳐들어 상어의 넓은 대가리의 꼭대기 부분을 둔탁하고 묵직하게 내리쳤다. 몽둥이가 대가리에 닿는 순간 노인은 고무처럼 미끄러운 견고함을 느꼈다. 하지만 딱딱한 뼈도 함께 느껴졌다. 상어가 고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노인은 상어의 코 부분을 또다시 강하게 내리쳤다. 다른 상어는 고기 곁을 들락날락 하더니 이제 아가리를 쫙 벌리고 다시 접근해왔다. 노인은 상어의 아가리 한쪽 끝에 붙은 하얀 살코기를 볼 수 있었다. 상어는 고기에게 달려들어 아가리를 들이대며 꽉 물었다. 노인은 그 상어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대가리를 내리쳤고 상어는 노인을 쳐다보면서 고기의 살점을 뜯어냈다. 상어가 살점을 삼키기 위해 잠시 물러나는 동안 노인이 그놈을 다시 내리쳤으나 이번에는 고무처럼 미끄러운 옆구리만을 쳤을 뿐이다. 자, 와라 갈라노. 노인이 말했다. 어서 덤벼라. 상어는 재빨리 돌아왔고 노인은 상어가 물고기를 물어뜯을 때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가 힘차게 내리쳤다.
이번에는 상어 뇌의 밑동에 있는 뼈를 강타했고 놈이 고기의 살점을 뜯어내고서 뒤로 물러나는 동안 또다시 그 지점을 강타했다. 노인은 상어가 다시 덤벼들지 않는지 주시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그는 상어 한 마리가 수면에서 빙빙 돌며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상어의 지느러미는 보지 못했다. 죽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한창 때였다면 죽였겠지. 어쨌든 저놈들을 심하게 때려 주었고 둘 다 기가 죽었을 거야. 양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었다면 첫 번째 놈은 틀림없이 죽였을 텐데 지금이라도 말이야. 그는 말린을 보고 싶지 않았다. 고기의 절반이 이미 날아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상어들과 싸우는 동안 해는 이미 수평선 아래로 떨어졌다.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가 말했다. 그럼 아바나 항구의 불빛을 볼 수 있을 거야. 만약 내가 동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면 새로운 해변들 중 한 곳에 불빛이 보이겠지. 이제 너무 먼 곳에 있지는 않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너무 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소년이 좀 걱정되는군. 하지만 그 애는 나를 믿고 있을 거야. 나이든 어부들은 상당수가 걱정을 하겠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걱정해 줄 거야. 난 좋은 마을에 살고 있어. 그는 이제 고기를 상대로 말을 걸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뭔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절반 남은 고기야. 그가 말했다. 너도 과거엔 온전한 물고기였지. 바다에 너무 멀리 나가서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둘을 망쳤어. 하지만 너와 나는 많은 상어들을 죽이고 또 다른 상어들에게 부상을 입혔어. 물고기야, 너는 얼마나 죽였냐? 창 같은 부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는 않았겠지? 그는 그 물고기를 생각했고 만약 저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쳤다면 상어에게 어떻게 했을지 상상했다. 저 창 같은 부리를 떼어내 상어들과 싸우는 데 써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배에는 그 긴 부리를 떼어낼 도끼도 칼도 없었다. 도끼나 칼이 있었더라면 저 창을 떼어내 또 끝에다 붙여 멋진 무기를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것이 되겠지. 이제 저놈들이 밤중에 공격해오면 영감,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수 있어? 그들과 싸울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이제 주위는 어두워졌고 항구의 불빛이나 전등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바람이 돛을 꾸준히 끌고 가는 것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양손을 마주잡고 손바닥을 비벼보았다. 양손은 죽지 않았고 손을 잡았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고물의 등을 기대며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양 어깨가 그것을 말해 주었다. 물고기를 잡는다면 기도문을 많이 외우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 포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두르는 게 좋겠는데. 그는 고물에 누워 배의 방향을 조종하면서 밤하늘에 불빛이 나타나는지 주시했다. 아직도 고기의 절반이 남아있잖아. 저 절반을 항구로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 운이 좋다면 말이야. 아니야. 바다에서 너무 멀리 나갈 때부터 이미 그 운을 잡쳤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키를 조종해. 아직도 상당한 운이 남아있을지 몰라. 행운을 파는 데가 있다면 그걸 좀 사고 싶군. 그가 말했다. 뭘 주고 그걸 사지? 그가 자신에게 물었다. 잃어버린 작살, 부러진 칼, 상처뿐인 양손, 이런 걸로 행운을 살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몰라. 그가 말했다. 넌 바다에서 84일을 허송세월하면서 그걸 사들이려 했잖아. 행운이 거의 내 손에 잡힐 뻔했단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는 생각했다.
행운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겠는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걸 좀 잡고 싶고 그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싶군. 전등의 불빛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바라는 게 너무 많군. 하지만 그게 지금 내가 바라는 거야. 그는 키를 조정하는데 더 편안한 자세를 잡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고통 덕분에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밤 10시쯤 도시의 등불들이 내비치는 반사광을 볼 수 있었다. 그 불빛들은 달이 떠오르기 전에는 하늘의 빛처럼 보였다. 곧 그 불빛을 바다 너머로 꾸준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산들바람이 세게 불어 물결이 높았다. 그는 그 불빛 안쪽으로 키를 조종했고 이제 해류의 가장자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끝났구나. 그는 생각했다. 상어들이 곧 다시 공격해 오겠지.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기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몸은 뻣뻣했고 상처들과 뭉친 근육은 밤이 되어 추워지면서 더욱 아팠다. 앞으로 다시는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정말로 다시는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자정이 되어 그는 다시 싸웠고 이번에는 그 싸움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때로 몰려왔고 노인은 상어 지느러미가 물 위에 만들어내는 선들과 그들이 고기에게 달려들면서 내는 인광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상어들의 대가리를 몽둥이로 내리쳤고 아가리가 살코기를 씹는 소리, 배 밑으로 들어간 상어가 배를 흔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듣고 느끼는 대로 필사적으로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러다 무언가가 몽둥이를 꽉 무는 것이 느껴졌고 몽둥이는 사라졌다. 그는 키에서 키 손잡이를 꺼내 그것을 양손으로 잡고서 상어들을 치고 또 쳤다. 하지만 상어들은 이제 이물로 몰려들어 한 놈씩 번갈아 혹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고기의 살점을 뜯어갔다. 놈들이 또다시 공격하려고 방향을 틀었을 때 그 뜯겨나간 살점들이 물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마침내 상어 한 마리가 물고기의 머리 부분을 공격했다. 노인은 이제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상어의 아가리는 잘 뜯어지지 않는 머리의 단단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노인은 키 손잡이로 상어의 대가리를 3번 내리쳤다. 그는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고 부러져서 뾰족해진 부분으로 상어의 대가리를 계속 찔러댔다. 마침내 상어는 물고기를 놓아주고 뒤로 물러났다. 그것이 마지막 상어였다. 이제 더 뜯어먹을 것이 없었다. 노인은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입안에서는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구리 냄새가 나는 달콤한 맛이었다. 그는 순간 그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입안에 오래 남아있지는 않았다. 그는 바다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이것도 먹어라 갈라노 상어들아. 그리고 니놈들이 사람을 죽인 꿈을 꾸어라. 그는 자신이 이제 회복 불능일 정도로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물로 돌아갔다. 깨진 키 손잡이가 키의 구멍에 그런대로 들어맞아 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 그는 포대를 양어깨에 두르고 항로를 바로잡았다. 배는 이제 가볍게 나아갔고 그는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치렀고 항로를 바로잡아 가능한 한 빠르고 현명하게 고향 마을의 항구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한밤중에 상어들이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우려는 듯이 고기의 뼈대를 공격해왔다. 노인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키의 조종 이외에는 무관심했다. 그는 배가 가볍게 잘 달리는지만 신경 썼다. 이제 배 옆에 붙어있는 고기의 뼈대는 전혀 무게감이 없었다. 배 상태는 좋아. 그는 생각했다.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키 손잡이를 제외하고는 피해본 것도 없어. 그건 간단히 교체할 수 있어. 그는 이제 배가 해류 안으로 들어선 것을 느꼈고 해안가에 들어선 마을의 불빛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항구에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아무튼 바람은 우리의 친구야. 그는 생각했다. 이어 때때로 그러하지 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의 우군과 적군이 함께 있는 저 위대한 바다도 우리의 친구야. 그리고 침대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침대도 나의 친구지. 침대는 아주 멋진 물건이야. 패배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지. 그게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예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무엇이 자네를 패배시켰나? 그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날 패배시키지 못했어.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단지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자그마한 항구에 들어섰을 때 테라스 식당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미풍은 강해져 이제는 제법 세게 불었다. 항구는 아주 조용했고 그는 바위들 밑에 작은 널판으로 다가갔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혼자 힘으로 되는 데까지 배를 접근시켜야 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배를 바위에 고정시켰다. 그는 돛을 내리고 둘둘 감은 다음 묶었다. 이어 돛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가로등의 반사광으로 배의 고물 뒤에 세워진 물고기의 커다란 꼬리를 볼 수 있었다. 등뼈의 하얀 선, 검은 덩어리 같은 머리, 튀어나온 부리,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도 보았다. 그는 다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고 꼭대기 부분에서 넘어져 돛대를 어깨에 두른 채 잠시 엎드려 있었다. 그는 일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들었다. 그는 돛대를 어깨에 맨 채 거기 앉아서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도로 한쪽 끝에서 차가 달려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어 길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돛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돛대를 집어들어 어깨에 메고 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는 오두막에 도착하기까지 5번을 앉아서 쉬어야 했다. 오두막 안에 들어간 그는 돛대를 벽에다 기대 세웠다.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내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침대에 누웠다. 그는 먼저 담요를 어깨에 둘렀고 다음에 등과 다리를 덮었다. 그는 신문지 위에서 양팔을 곧게 뻗고 손바닥은 위로 한 채 엎드려 잠을 잤다. 아침에 소년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잠을 자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돛배들은 바다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소년은 늦잠을 잔 후 매일 아침 그렇게 했듯이 노인의 오두막을 둘러보러 온 것이었다. 소년은 그가 숨쉬는 것을 보았고 노인의 양손을 보자 울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가지러 조용히 밖으로 나왔고 길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계속 울었다. 많은 어부들이 배 주위에 모여서서 배 옆에 묶여있는 것을 쳐다보았다. 한 어부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가 줄자로 그 뼈대의 길이를 재고 있었다. 소년은 그리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내려갔다 왔고 한 어부가 그를 대신하여 배를 돌봐주고 있었다. 노인은 어때? 한 어부가 소리쳤다. 주무시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아무도 할아버지를 방해하면 안 돼요. 코에서 꼬리까지 18피트야. 물고기를 줄자로 잰 어부가 말했다. 그럴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그는 테라스 식당으로 들어가 커피 한 캔을 요청했다. 뜨겁게 해서 우유와 설탕을 많이 넣어주세요. 더 필요한 건 없고? 없어요. 이따가 할아버지가 뭘 드실 수 있는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물고기야. 식당 주인이 말했다. 저런 물고기는 본 적이 없어. 네가 어제 잡아온 고기도 아주 좋은 고기였지.
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뭐 마실 건 필요 없니? 식당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소년이 말했다. 사람들에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방해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영감님에게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려줘. 고맙습니다.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캔을 노인의 오두막에 가져갔고 그가 깨어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한 번은 그가 깨어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깊은 잠에 다시 빠져들었고 소년은 길 건너에 가서 나무를 구해와 커피를 다시 데웠다. 마침내 노인이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걸 드세요. 그는 커피를 물컵에 조금 따랐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 마셨다. 놈들이 나를 패배시켰어, 마놀린. 그가 말했다. 정말 엄청나게 말이야. 하지만 저 잡아오신 물고기가 할아버지를 패배시킨 건 아니겠죠. 아니지. 패배당한 건 나중 일이지. 페드리코가 배와 장비를 돌보고 있어요. 물고기의 머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페드리코에게 잘라내서 고기 덫에 쓰라고 해. 그럼 창처럼 생긴 부리는요? 가지고 싶으면 가져. 가지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찾는 수색 작업을 벌였니? 물론이죠. 해안경비대와 비행기가 동원됐어요. 바다는 너무 크고 배는 너무 작아서 발견하기 어렵지.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바다나 자기 자신을 상대로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보고 싶었다. 그가 말했다. 넌 뭘 잡았니? 첫째 날에 한 마리, 둘째 날에도 한 마리, 셋째 날에는 2마리 잡았어요. 잘했군. 이제 우리 같이 고기잡이를 나가요. 아니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운이 없어. 운이 먹으리 중요해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운을 불러오면 되잖아요. 네 가족은 뭐라고 할까? 신경 안 써요. 전 어제 2마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잡도록 해요. 아직 낚시에 대해 배울 것이 많아요. 아주 좋은 살상용 창을 구해서 늘 배에다 구비해 두어야 해. 낡은 포두에 용수철 조각을 갈아서 날카로운 창끝을 만들 수 있어. 구아나 바쿠아에 가면 그걸 갈아올 수 있지. 날카롭게 별이 돼 너무 가늘지 않아야 해. 그래야 안 부러지니까. 내 칼은 부러졌어. 3칼을 준비하고 용수철을 갈아올게요. 거센 바람이 앞으로 며칠 동안이나 더 불까요? 한 사흘? 그보다 더 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둘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을 잘 치료해 두세요. 난 손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 밤중에 바다에서 이상한 것을 뱉었는데 내 가슴에 뭔가가 깨어진 느낌이야. 그것도 치료하세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누우세요. 깨끗한 셔츠를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먹을 것도요. 내가 바다에 나가 있던 동안에 신문도 좀 가져와 다오. 노인이 말했다. 빨리 회복하세요. 할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또 할아버지는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많이 했지. 노인이 말했다. 음식과 신문을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잘 쉬세요, 할아버지. 약국에서 손에 쓸 약을 좀 가져올게요. 페드리코에게 머리를 주겠다는 말을 꼭 해줘. 그럼요, 꼭 전할게요. 소년은 문 밖으로 나가 산호자갈이 깔린 길을 내려가면서 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 테라스 식당에는 한 무리의 관광객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물에 떠 있는 빈 맥주 깡통과 창꼬치 뼈다귀를 내려다 보았는데 그중 한 여인이 아주 크고 기다랗고 하얀 등뼈를 보았다.
그 끝에 있는 커다란 꼬리는 조류에 따라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 동풍이 항구 입구 바깥에 물살 높은 바다 위에 불어오고 있었다. 저건 뭐죠? 그녀가 커다란 물고기의 기다란 등뼈를 가리키며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 뼈대는 이제 조류를 따라 바다로 쓸려 나갈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 티브론입니다. 웨이터가 말했다. 상어지요. 그는 물고기가 그렇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려는 참이었다. 상어가 저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꼬리를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그녀의 남자친구가 말했다. 길 위에 있는 노인의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엎드린 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그 옆에 앉아 그를 보살피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